반갑습니다. 2학년 문학 수업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고대 문학 중에서도 고대 가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대라고 함은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 상고시대를 일컫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첫 번째 작품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무도화가이고요. 공무도화가의 교과서 활동과 더불어서 구지가, 송인, 황조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구비문학으로 전해지다가 이 사원절구의 한역시로 번역이 되어 전해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백수 광부가 되겠고요. 이 백수 광부가 물에 빠져 죽는 광경을 지켜보는 그 아내가 바로 시적 화자가 되겠습니다. 이 백수광부의 아내인 시적 화자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뱃사공 강리자고가 지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강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인 여옥에게, 그리고 여옥은 또 옆집에 사는 여용에게 이렇게 노래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우를 끌어안고 불렀다고 해서 공우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이미 물을 건너가기를 만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미 끝내 물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별하게 됩니다. 이 물에 뛰어든 이 백수 광부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님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공무도화가 같은 이런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이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시적 대상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백수 광부가 되겠고요. 이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바로 시적 화자이자 이 작품의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공무도화가는 오늘날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대 가요가 초기에 어떤 집단의 의식에서 쓰인 집단 서사시의 성격에서 이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개인 서정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물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미 떠나가기를 만류하는 대목에서는 물이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물을 건너가는 대목에서는 이별, 그리고 이미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사랑, 이별, 죽음 순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시 고대의 가요는 집단이 공유하는 어떤 서사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지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로 돼 있는 사구체의 짧은 한역시이고요. 수업 시간에 활동지에서 같이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 노래는 가락국의 건국 신화와 함께 전해지는 노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거부가 부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머리를 내어라 명령을 하고요.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의 상황에서 구워 먹겠다는 위협으로 점층적 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점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구지가는 그 가락국 지역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고의 집단 서사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도화가가 그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의 의미가 유사한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지상의 송인이 되겠습니다. 송이는 이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공무도화가와 유사하지만 고대 가요는 아니고요. 칠원절구의 이 한시로 기록된 작품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비겐 뚜겐 풀빛이 짙어가는데 이렇게 자연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남포에서 임을 보낸다. 임을 보내는 상황이 공무도화가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하니까 여기도 같이 자연을 이야기했다가 이별 눈물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인간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송인이란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표현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풀빛이 짙어가는 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요. 슬픈 노래를 부른 데서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또 두드러집니다.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서리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해마다 이별 눈물을 푸른 물결에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새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도치법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눈물 때문에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작품을 공무도화가와 더불어 살펴봤던 이유는 물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송인에서 물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어를 모두 찾아보면요. 비, 대동강물, 이별 눈물, 푸른 물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정지상의 송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이별 혹은 단절 혹은 슬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지상의 송인을 이별시의 최고작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가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으로 찾은 것들에는 가시리, 서경별곡 혹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조가이고요. 교과서 활동에서 그 공무도화가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작품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황조가 역시 사원절구의 그 일반적인 고대 가요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요. 유리왕이 이 황조가를 읊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해지고 있었죠.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펄펄나는 저 꾀꼬리, 펄펄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쓰였고요. 저 꾀꼬리는 우리가 흔히 객관적 상간물을 언급할 때 많이 인용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객관적 상간물은 그 감정이입을 포함해서 어떤 그 시적 화자의 정서를 빗대어 드러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 꾀꼬리의 상황과 대비되는 그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죠. 어디에서? 외로워라. 네, 외로워라. 이 내용은 이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해서 그 유리왕이 그 왕비를 잃은 후에 맞이했던 화의와 치의의 다툼으로 인해서 치의를 잃게 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도화가와 황조가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은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공무도화가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고요. 여기 그 황조가에서는 죽음은 아니고요. 재배가 가능한 그냥 이미 떠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대가요 중에 그 구지가가 집단 서사시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무도화가가 개인 서정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황조가는 어떻습니까? 네, 황조가 역시 공무도화가와 더불어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그런 고대가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